네, YTN 라디오 이동영 없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저는 궁 PD입니다. 김우성 PD고요.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뜨겁게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지금 저희 캐스터룸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상호입니다. 네, 전화보다는 목소리가 훨씬 낫네요. 자, 이분은 한국 정치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금 뉴스룸에 계십니다. 이 소리로는 모르실 텐데 보시면 이렇게 좀 독특한 구조로 오늘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영 작가가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대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검색어에 이동형 음악병상, 음악병실 이게 떴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이준석 최고 보셨나요? 저는 보고 이동영 작가가 도대체 네. 뭐 하다가 이제 음악병실에까지 들어갔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네. 자기도 보고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동형입니다. 예, 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네. 예, 그분은 정면승부의 고정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썰렁하게 시작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나날 보내고 계신데 지금 좀 지쳐 계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방역 지침 가지고 시위도 하시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조상호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특히 중소상공인들 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생계 수단 자체가 막힌 상태에서 또 이렇게 세입자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월세 같은 건 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비용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지출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소득은 전혀 없이 비용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거의 이제 생계의 극한점에 몰려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담아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정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불만인 것인지 아니면 방역 전체에 대한 민심인지 참 걱정되는데 이준석 최고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방역에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인내해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된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제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고 이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분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국면이 사실 원래 이 업주분들 중에서는 차라리 3단계로 격상돼서 좀 더 힘들더라도 네. 빨리 다 같이 힘을 합친 다음에 끝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을 더 경계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정부의 방역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보면은 결국 백신 도입 시점은 뒤로 미쳐주고 그다음에 거리두기에 대해 가지고는 기약 없이 날짜가 기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 그것이 네. 최근에 여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나타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킥복싱은 안 되고 주짓수는 된다. 사실 이 기준들이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여론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조 대변인 어떻게 답변해 예, 주시죠? 그런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그런 네. 부분들이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떤 것이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백신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집단 면역의 수준으로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네. 결국엔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강구할 거냐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세입자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또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영업 금지를 당하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네. 그 다른 인건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그냥 돈이 깨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월세 같은 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전액 지원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일부 요즘에 네네. 대기업들도 네. 지금 이런 조짐이 보여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로 해서 이제 지금 월세를 갖다 전부 동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월세를 네. 좀 동결하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다음에 또 가장 지금 현재 이런 세입자 지원 같은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예산이 만약에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러니까 부족한 거라면 지금 약간 특별법을 도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건물주들 같은 경우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실 미미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저기 자발적 동참을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제도는 선의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 한시적인 특별법을 도입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세를 좀 징수해서 그 재원 마련을 통해서 월세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금 조상호 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제도에 의존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자신들의 손해를 100% 보전해달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예측 가능한 형태로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이분들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뭐 매번 열흘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버텨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대출을 받고 사업을 재설계하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막막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방역 지침의 혼선은 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보완해야 되겠지만 두 분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장기적 근본적 대책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4차 재난지원금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선거용이다 아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 이번엔 이준석 최고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난 총선 때 1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굉장히 이제 긴박한 논의들이 있었던 거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뒤에 2차, 3차 지원금 때는 네, 선별 지원 쪽으로 오히려 가닥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해본 거 아닙니까? 보편적 그렇죠. 지급과 선별 지급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보편적 지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성과를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기가 돌아갔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네, 저는 뭐 보편적으로 경기 활성화한다 이런 어떤 구호는 왜 나왔는지는 이해하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한된 재정 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저희 네. 야당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난번에 어떤 토론에서 저희 당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저희가 헬스장 업주분들도 언급했지만은 가장 이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은 아예 영업 정지가 돼가지고 네.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방식이라는 거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제 모델로 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역설이 생기는 거죠. 네,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없도록 왜냐 돈을 아무리 줘도 그분들 업장에가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여당도 접근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상호 대변인.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근데 여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선별지급과 아니면 보편지급과 관련된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이준석 최고가 말씀하신 그 부분도 뭐 이런 일리가 있죠. 근데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당연히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그 피해 규모에 맞춰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보편적 지급 여부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게 네, 작년에 이미 보편지급 말씀하신 대로 보편지급과 일반 차등 지급을 다 했었죠. 근데 보편지급이 이뤄졌던 그 시점에 그 소득 하위 계층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 그게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소득 하위 계층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감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그게 단순히 뭐 승수계산해서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실제로 중소상공인들 중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식당들인데 네. 그런 식당들에 돈이 돌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한다면 그 업종별 피해 업종별 차등 지급도 당연히 고려해야겠지만 보편 지급 그것도 특히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소비를 네.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편 지급하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이것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가장 열심히 하시는데 이 소멸성 지역화폐의 효과는 확실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야당도 사실 좀 수긍할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정작 오늘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네네. 이제 입장을 밝히신 걸 보면은 사실 형식이 있어가지고 재난지원금이 뭐 카드 포인트 형식인지 아니면 지역화폐인지는 크게 차이가 없다. 네. 그게 지자체장 입장에서야 당연히 지역화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네. 경제 전체의 구조를 봤을 때 그게 과연 뭐 맞는 얘기냐는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소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도 제가 노원구 살지만은 원래 노원구에서 해온 소비가 얼마나 되느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노원구에 소비를 늘린다 해도 어떤 게 늘어나겠느냐 이런 네. 것들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그게 트레이드가 되거든요 보면은 각 네. 지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KDI에서 이전에 1차 재난지원금 기반으로 연구를 해봤더니만은 네. 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여권에서 초기에 홍보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편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여력이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네. 저는 이럴 거면 왜 그때 그러면은 그 이낙연 대표의 주도로 인해 가지고 통신요금 2만 원씩 할인해 줬는지. 네. 사실 그거는 되게 뜬금없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1조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두서없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길게 버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산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장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냐, 뭐 장기적인 경제 정책의 일부냐라는 판단도 있을 것 같아요, 조 대변인님. 예, 그렇죠. 근데 그 장기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근데 지역별 또 차등에 관한 소비 차등에 관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화폐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예산에 관해서 너무 지나친 강박증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는 게 네. 우리나라처럼 이 코로나 전국에서 예산을 아끼고 있는 나라들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돈을 푸는 속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근데 글로벌 체제 안에서 돈을 함께 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통화 가치에서 이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 전체 그러니까 네. 국민들 전체의 경제적인 승수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글로벌 기업들에게 돈이 집중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안 풀더라도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어서 네. 우리가 돈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계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푸는 돈이 실제로 어려운 분들 아주 밑에 있는 서민 그 가장 그 어려운 층에 속하는 분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네. 그걸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무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아니 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어떻게 풀 거냐의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네.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모순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카페나 아니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 매출이 급감한 분들인데 그분들 영업 정지에 준하는 그런 어떤 제한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돈을 풀면은 그 사람들은 돈이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상호 대변인이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저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를 선별해야 되는 것이고 네.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국에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거나 거의 감소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가야 된다? 저는 그것도 약간은 공정함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 승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반적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포괄적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심지어 정부의 조치로 인해 그 네. 영업 정지나 제한 등을 당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 업종들은 그 피해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그 지원해주는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네. 하나만 꼭 해서 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논의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음식점 가가지고 소고기 먹을지 닭고기 먹을지 왜 고민합니까? 둘 다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논의가 좀 그 여당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까 네. 조상호 대변인은 어쨌든 확장적 재정의 여력이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이 한꺼번에 다 시행되면 좋을 텐데 문제는 우리의 재정이 가능한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를 보면 확장 재정 가능하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 또 던져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놓고 지금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앞서 저희가 주호영 원내대표랑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부분은 좀 이분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눠서 좀 잘 아시는 분에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최고께 여쭤볼게요. 예. 안철수 대표의 거취가 주요한 야당의 선거 변수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어쨌든 지난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 두 선거에서 야권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입장 표명을 보면은 입당은 어렵다. 네. 왜냐하면 입당하면은 내 표가 줄어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야권의 선거 구도를 짜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의 정진석 공관위원장님도 그렇고 아까 전화 연결하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각 이제 당직자들이 결국 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까지 3당으로서 선거에 임해왔을 때랑 네. 다르게 이번에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감동을 주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저희가 정치사에서 감동을 주는 단일화라고 했을 때는 네.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이제 감동의 단일화를 이끌어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 네. 그때 형식에 대한 부분, 양식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정몽준 후보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함을 감수하고 단일화에 나섰는데도 그렇죠. 이겼기 때문에 그 감동이 2배가 됐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이나 어떤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있었던 것처럼 네. 좀 작은 것에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앞으로 좀 험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주는 단일화라는 얘기가 좀 귀에 와닿는데 조상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일단은 그 당에 들어가서 하면 감동을 주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이런 그 계산적 방식으로의 출마 선언 뭐 비슷한 그런 내용들은 그 별로 감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얘기가 요지는 그겁니다. 자기가 이미 이 그 국민의힘에서는 유력하고 이게 이제 확보된 주자고, 근데 안철수 후보에게 만약에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 양보할 의사가 있다. 뭐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이 당에서 다른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그냥 이 한 방으로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만이 경쟁력 있는 후보고, 뭐 지금 이번에 뭐 나경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능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제 어떤 선거 후보전에 몸풀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의미 없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이걸로 노리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봐요. 한 가지는 자신을 이제 거의 이제 유력한 뭐 서울시장 후보로 각인시켜서 더 이상의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자신을 그냥 추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걸로 보이는 한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입당을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양보하는 프레임으로 해서 자신을 원래 추구했던 대선 방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안철수라는 그 인물을 자신이 어떤 노력으로 영입한 거다, 두 가지 그림을 다 그려놓고 계산만 하고 있는 굉장히 감동 없는, 그리고 서울 네.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없는 그런 자, 출마 선언이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봐야 될 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일찍 좀 출마 선언을 비중 있는 주자 중에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수위권을 달리는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국민의힘 내에도 좋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아까 네. 조 대변인이 언급했던 나경원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득표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여론조사를 참고하자면은 아시아경제에서 윈지코리아에 의뢰한 2일부터 3일까지 했던 조사에서 봤을 때 그 박영선 장관을 후보로 가정했을 때 네. 안철수 대표랑 37대 47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박영선 대 오세훈으로 했을 때는 38대 44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차이가 크게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단일화에 임하면서 계속 내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가 나가면 이기고 당신들이 나가면 진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국민의힘 후보가 나가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그런 고압적이거나 아니면 다소 좀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는 형식으로 단일화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조상호 변호사님께서 이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 이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런 위치, 결단 내려야 되는 상황을 좀 드러내 버리게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후보 등록일인, 저희 당 내부 경선의 후보 등록일인 17일을 이제 시한으로 제시했거든요. 네. 그 전까지 안철수 대표가 입당해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주장을 고수할지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의 행보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입당이나 합당 형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실상 오세훈 시장님이 출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오세훈 전 시장도 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까요? 선거에 대한 원죄에 대한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사실 그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선거 출마하면서 결자 해지론을 내세웠거든요. 네. 근데 결자 해지론은 지금 언급되는 주요 후보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네. 박원순 시정을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건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으로 단일화를 했던 원죄가 있고요. 네. 야권 입장에서 보자면은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본인의 시장직을 던진 원죄가 사퇴했죠. 있고요. 네. 나경원 의원은 그 보궐선거에서 나가서 진 원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은 세 유력 주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라 이렇게 봅니다. 예. 조상호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여권은 공식 출마는 아직도 우상호 의원 한 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뭔가 좀
본격 다양한 차별성이라든지 흥행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사실 뭐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박영선 지금 장관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정식으로 출마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현 시점이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출마하겠다는 의사로밖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네. 출마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실제로 박영선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게 되면 그러려면 이제 장관직을 이제 그만두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지가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여권 내에서 준비하겠지만 이준석 최고께 여쭤볼게요. 야당이 확실히 지금 유리하게 시작되고 있는 선거거든요. 이 선거가 생긴 자체도 그렇고 좀 핸들링 해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도 만나고 지금 여러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승기라고 해야 될까요? 우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 같은 것들도 저희는 결국 인물 경쟁력이 주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저희 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서울 시민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게 1년짜리 이제 보궐시장을 하는 이런 선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서울시장을 처음 해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정을 파악하고 이런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자기 강점으로서 재선 서울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바로 서울시정에 이제 임할 수 있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장점들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부각하느냐에 선거가 네.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 또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야당 원내대표께서 방금 전 인터뷰에서는 뭐랄까요? 그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일가를 하셨어요. 조상호 대변인께서 먼저 좀 네, 통합에 아까 대한 조영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에서도 약간 모순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그 상대에게는 아주 가혹하리만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본인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수사 다 그냥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네. 하고 있고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방해하면서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 여당이라고 비판하시는 거라면 그 여당이 어떻게 그 야당에 대해서 가혹하게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그거 말고 정치인들이라도 적어도 정치인들만이라도 올해만큼은 작년에 정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열의 메시지가 나왔다면 올해만큼은 아직은 그 위기가 전혀 극복되지 않고 이 위기가 올해 말까지 간다는 얘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고려한다면 그 국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해서라도 좀 분열의 메시지 그리고 그 남들을 비난하는 메시지 그런 거보다는 좀 품어주는 메시지, 좀 알겠습니다. 따뜻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네.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아서 이준석 최고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면과 이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 통합의 의견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면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전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국민 대통합의 취지에 있어가지고는 과거에 뭐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란에 준하는 죄를 이제 지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이제 사면을 진행했던 것이 선례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사면을 결단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상당히 이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네. 대통합을 위한 큰 행보를 하시는 거다. 저는 네. 그렇게 호평을 하고 싶습니다.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